예, 안녕하세요. 2018년 노동법 2차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김영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를 각 교시마다 제가 잘라서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교시 하고 나서 좀 끊고 2교시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그 수강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보기 전에 그 질문을 보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 속에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1교시의 첫 번째 문제 지문을 볼까요? 물음을 볼까요? 뭘 묻고 있습니까? 답은 A회사의 근로기준법 56조 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제 물음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문은 뭐를 보여주게 한 지문인 거냐? 이 근로자가,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과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걸 보여주게 한 지문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읽을 때부터 이게 과연 뭐에 대한 지문인 거냐, 내용을 파악을 하고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쭉 보도록 할게요. A사가 있습니다. A사가 뭐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부가적인 설명인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된 거죠, 회사. 그리고 이제 그 제품 판매를 하는 매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각 매장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A사와 체결한 판매 용역 계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요, 이 근로계약이 등장하지 않고 판매 용역 계약이다, 이런 계약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계약은 근로자인지를 묻고 있으면 이 근로자는 보통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근로자인 건데, 여기 판매 용역 계약이네. 그러면 과연 이게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냐?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들어가겠죠. 자, 판매 용역 계약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문을 보시게 되면은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도 문제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등장을 해요. 보니까 제품을 판매하고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매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이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이 판매원들이 과연 근로자인 거냐, 아닌 거냐. 그 다음에 매월 지급받는 이 수수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냐, 포함되지 않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판매 용역계약을 볼게요. 판매 용역계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뭐 산식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산식은 그냥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기준 임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월 매출액 곱하기 매장 수수료 곱하기 개인 수수료율.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서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산식, 기준을 정해놓고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판매월에 월 기준 금액이 있어요. 판매원의 월 기준 금액. 매니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월 기준 금액이고 시니어는 250만 원. 근데 갑은 나중에 나오지만 주니어 판매원입니다. 주니어 판매원은 200만 원이라고 하는 월 기준 금액을 두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어떻게 지급하는 거냐? 요 산식에 따라 가지고 85%에 미달하거나 130%를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 한마디로 85% 안 되게 지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85%는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가 잘 나오면은 그 이상을 지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성과가 잘 나오더라도 130%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즉 85%에서 지금 130%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적게 주더라도 85%는 지급을 해야 된다.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130%를 초과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거의 웬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한번 뒤에 좀 이어서 가볼까요? 뭐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 사람이 근로자인 거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영업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죠, 그죠? 그리고 A사가 정한 가격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사가 실시간으로 매장에 대한 판매 실적과 근무 사항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시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 그렇게 아주 각각이 중요한 내용이라보다도 이 전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근로자인 거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판단 징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사에서는 본사에서요, 이 판매원들, 자기들의 근로자도 아닌데, 그죠?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그냥 대등한 당사자인 건데, 그렇게 안 보이고, 판매원들의 근무 실태를 점검도 하고 있어요. 자기의 근로자도 아닌데,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이제 부진하게 되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지금 합니다.
물론 이 판매원들이요, 일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알바 직원을 채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알바 직원을 채용할 때도 자기가 사업주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알바 직원을 채용할 때도 A사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금 알바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가 사업주면은 비용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건데 지금 비용도 A사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마지막에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죠. A사가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닌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 가 하면 취업규칙을 지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거니까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면은 지금 근로소득세를 원천 인수하고 있겠죠. 그런데 A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 인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인 거니까 당신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세를 원천 인수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판매원들을 4대 보험에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을 안 시키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사업자로서 지역 가입자 이런 식으로 가입돼 있겠죠. 그죠?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요 전체적인 사례를 쭉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음에 들어가는 거죠. 먼저 물음을 보시고 사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대로 이 문제를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의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 첫 번째는 과연 갑은 A 회사의 근로기준법 56조 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중요하게 보는 분도 계신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뭘 묻고 있는 겁니까?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우리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임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가산임금은 누구한테 지급할까요? 예, 근로기준법이죠. 그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이 법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 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가 돼야지만 이 법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가 맞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무슨 가산임금, 포괄임금, 이걸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포괄임금 계약을 묻고 있는 문제였으면은 굉장히 이 사례들을 그렇게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런 사례가 안 나오죠. 그죠? 이 사례는 오직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풀이를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고요. 제가 해설할 때는 필요한 내용들만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근로자인 거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근로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우리 법에 나와 있죠. 우리 법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근로기준법이 all or nothing 구조거든요. 당신이 근로자면은 근로기준법을 전체를 적용하겠지만 당신이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면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근로자를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법적으로 적어놨겠죠. 어떤 분들은 이 법조문을 적지 않고 바로 판례를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조문을 적어줘야 돼요. 이제 법조문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정의를 적어두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뭐 사업 또는 사업장의 뭐 직업 종류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거다. 이게 근로자인 거다. 이런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법을 가지고 충분히 누가 근로자인 거다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은 뭐 판례나 학설이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지 않겠죠, 그죠? 문제는 이 법을 가지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 조문을 가지고서는 누가 근로자인 거냐, 이게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학설과 판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근로자인지 이 조문을 가지고서는 파악이 안 되니까 학설과 판례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보시고서 한번 쭉 보세요. 누가 근로자인 거냐? 첫 번째, 누가 근로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 실질적으로 판단, 실질적으로. 실질적 판단. 즉, 이 사람하고의 계약이 근로계약인 거냐, 판매 용역계약인 거냐, 도급계약인 거냐, 위탁계약인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관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면은 근로자, 근로계약이 아니면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 이렇게 버리면 너무 사용자가 이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넓어지게 돼요. 그걸 보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는 형식적인 계약의 명칭을 보는 게 아니고 실질을 보는 거다. 따라서 이 계약은
설사 판매 용역 계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다. 중요한 것은 실질인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를 보는 걸까요? 뭐를요? 자, 거기서 판례와 학설이 쓰는 개념이 사용 종속 관계입니다. 사용 종속성 혹은 사용 종속 관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관계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거냐? 그러면 이 사람이 근로자인 거다. 이런 태도인 거죠. 이런 겁니다. 왜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냐?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종속이 안 돼 있습니다.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매여 있지 않은 거죠. 사용자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용자에게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마치 노예처럼 생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사용 종속 관계, 매여 있는, 종속되어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봐서 그 사람을 보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을 한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세 번째로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거냐 이걸 판단하냐. 이걸 어떻게 하면 판단해야 될까요?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요거는 굉장히 많은 징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그 징표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외워가지고 다 써야 되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종속이 되어 있는 거냐? 법원의 입장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요. 종합적 판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징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 것인지, 뭐 이제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각종의 이제 체육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인지, 뭐 비용을 누가 내고 있는 것인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쭉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외우셨던 판례의 징표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고 나서 법원의 입장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종속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적인 맥락을 먼저 풀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속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징표들도 기본적인 내용은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징표들이 너무 많은 거야. 뭐 업무 시간, 장소, 뭐 이제 소유권에 대한 여부, 뭐 그 다음에 각종의 업무 대체 이런 것들 쭉 나열하다 보니까 너무 징표가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부수적인 징표가 최근 판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부수적 징표. 요게 이제 오히려 중요한 배점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부수적 징표가 중요한 그런 쟁점이니까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답안을 쓰실 때는 약간 부각되게 쓰는 게 조금 좋겠죠. 전략적으로. 요거는 뭐 그 약간 문제를 풀기 위한 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부수적 징표가 중요한 문제니까 요건 조금 눈에 보일 수 있게 적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 판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가끔씩 개별 판례에서 한 가지를 추가시킬 때가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자,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 자, 요것들은 어떤 겁니까? 요것만 가지고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기본급 누가 정하는 겁니까? 사용자가 정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회사는 기본급 없습니다.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도 사용자가 떼는 겁니다. 근로소득세로 뗄지 하는 것들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이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아닌 거다.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길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 역시 사용자가 가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자가 아닌 거다. 요거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라는 측면에서 요 사정만으로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개별 판례에서 취업규칙도 나와요.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뭐 보통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최근의 판례에서는 취업규칙도 약간 부차적인 그런 징표로 보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취업규칙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제 사안을 검토해야겠죠. 그죠? 사안을 검토해 보면 쭉 이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다. 중요한 것은 종속관계에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다. 여러 가지 증표들을 판단을 했더니 이 사람은 종속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뭐 이제 세금 문제나 사회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그 내용들을 그렇게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게 부정된다는 이유만으로서 근로자성을 쉽게 보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사안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적어줘야 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쫙 이제 해설서로 적어놨으니까 제 강의를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음으로 들어갈까요? 사실은 이 같은 사실관계죠, 그죠?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이 한 지문 속에 두 가지를 이제 엮어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죠. 통상임금. 과연 이 갑이 A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역시 법을 이해하셔야겠죠. 과연 이게 통상임금이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령에 이에 대한 조문이 나와 있으면은 그걸 적어주고서 분석하는 것이 그게 깔끔한 구조겠죠. 통상임금의 의의와 범위를 적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통상임금이냐? 논점을 정리하게 되면 논점이 뭘까요? 논점은 이게 수수료고요. 수수료. 근데 수수료가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수수료가 지금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급 금액이 변동이 되고 있긴 한데 지금 변동되는 지금 바운더리가 85%에서 130%예요. 그죠? 지급 금액이 변동되고 있긴 하지만 월 기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요. 그죠? 요게 포커스겠죠. 그럼 과연 지급 금액이 변동되고 있는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거냐? 자, 이걸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변동이 되면요, 통상임금이 아닌 걸로 이해했어요. 옛날에는 통상임금을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실적이 높으면은 이게 많이 주는 거, 적으면 적게 주는 거, 이게 달라지고 있는 거네. 이게 달라지고 있는 거니까 고정적이지 않은 거야.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판례는 고정성을 사전 확정소로 보고 있어요. 이 돈 받는 것이 사전에 내가 추가적인 실적이나 어떤 추가적인 업적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돈 받는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거냐? 이게 고정성이에요. 자, 그렇게 고정성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다. 요 내용을 이제 수험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요걸 물어본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이제 요게 통상임금인지 그게 논점인데,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있지만 최소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이게 과연 통상임금인 거냐? 이게 쟁점이겠죠? 그럼 통상임금이 어떤 거죠? 통상임금의 의의와 범위를 적으시면 돼요. 자, 의의는 우리 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범위를 보시게 되면 뭐가 통상임금이냐? 우리 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한번 분설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요, 이게 소정근로의 대가가 돼야 돼요. 소정근로의 대가. 그러니까 뭐 연장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빠진다는 거죠. 정한 바의 근로시간에 따른 돈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급 형태를 보는 겁니다. 지급 형태는 우리 법령에서 세 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가 정기성, 하나가 일률성, 또 한 가지가 사실은 고정성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고정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고정성. 그러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요소, 그리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고 하는 지급 형태상 요소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에 대한 법원 판례 입장, 정기성에 대한 판례 입장. 정기성은 그냥 정기적인 거죠. 일정한 시간 간격. 따라서 1개월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일률성은 뭐였죠?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면 일률적이에요.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정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고정적인 조건. 이게 움직이지 않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돼야 돼요. 이 조건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조건. 두 번째로 이 조건은
예,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돼 있어야 된다. 자, 요걸 말씀드렸습니다. 요걸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게 되면 그게 일률성을 충족하고 있는 거다. 요 판례의 태도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걸 왜 간략하게 적어주는가 하면 실제로 이 사건은, 이 사례는 정기성과 일률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성이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가요. 그럼 움직이고 있는 것도 과연 고정적인 거냐? 이걸 설명하는데 좀 더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정성이에요, 고정성. 자, 고정성에 대한 판례 법리를 쭉 적어주시고요. 이거는 고정성은 어떤 추가적인 업적이나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성질, 그게 고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은요, 요거는 오늘 하루 근무했으면 오늘 근무한 하루치 대가가 내가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 이게 이제 고정적인 임금이에요. 자, 그런 고정성에 대한 판례 법리를 쭉 나열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지급 어떤 실적에 따라서,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이 수수료도 과연 고정성을 충족하고 있는 거냐, 요걸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때 우리 판례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최소한도의 금액이, 첫 번째로 최소한도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소한도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이제 내가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이 돈은 줘야 되는 거야. 고정성이 뭐라고 있습니까? 고정성은 추가적인 업적을 달성하지 않았더라도 이 돈 받는 것이 확정이 돼 있어야죠. 월 기준 금액의 85%는 이 케이스라고 한다면 내가 실적을 못 거뒀다고 하더라도 받는 겁니다. 85% 안 되는 금액은 지급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경우는 사전에 확정된 거죠. 그죠? 고정성을 충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고정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통상임금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도의 금액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일을 진짜 못하면요, 임금이 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돈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건 못하건 이게 받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 이건 없어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최소한도의 금액이 없다는 얘기는 고정적인 임금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는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걸 이제 사안에 검토를 하는 거죠. 사안에 검토해 봤더니 요거는 판매에 대한 그 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정기성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예, 주니어 판매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도의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고정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요건 중요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수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럼 틀린 답변이죠. 왜냐하면 130%가 통상임금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반드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최소한의 금액 8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통상임금이에요. 그럼 이 갑의 주니어 판매원입니다. 주니어 판매원은 월 기준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면은 거기에 85% 17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70만 원은 실적이 안 나왔더라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쭉 여러분들에게 흐름을 설명을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인 상세한 그 내용들은 다시 해설서를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1교시 2문도 이제 최소한도의 금액인 85%, 월 기준 금액의 85%, 여기서는 주니어 판매원이니까 200만 원의 85%, 170만 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동법 1교시의 두 번째 문제, 이제 25점짜리, 25점짜리, 이제,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25점짜리 문제가 하나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30점, 20점, 이제 25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조금 독특하게, 지금까지 이 노동법 시험은 그 25점짜리 문제도 되게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례형으로 문제 내지 않고 약술형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를 설명하세요. 이런 내용인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제 문제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올해 정도에 나올 때가 됐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웬만한 수험생들은 기본적인 내용은 적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그 문제를 읽어볼까요? 노동법 1교시 문제 2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간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파견 근로자의 모양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도 사례형으로 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사례형으로 보지 않고 이걸 그냥 약술형으로 물어본 그런 케이스예요.
자, 이제 이 설문에 따른 물음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요 기간 만료 시에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부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판례 법리에 따라서 설명하시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서론적인 측면에서 이걸 적어주시면은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 기간이 끝나면은 당연히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다. 이게 뭐 사직이나 합의해지도 아니고 이게 해고도 아니고 그냥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당연히 종료가 되는 거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간 만료의 원칙은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거 말고 뭐 근로자의 사망이라든지 혹은 근로자의 정년 도래 같은 것들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걸 묻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끝나면은 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돼요. 그럼 당연히 종료가 되는 건데 이 문제는요. 그게 아니고 당연히 종료가 되는 건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부. 원래는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뭐가 되는 거죠? 당연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로관계가 종료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크게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이제 사직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좀 정확하게는 해지 통고, 나 그만둘래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해지, 나 그만둘 테니까 사용자가 승낙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던져가지고 끝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만두지 않더라도 계약관계가 그때가 되면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동 종료.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으로 끝나는 케이스를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근로자의 사망. 계약관계는 상속이 안 되는 거죠. 사망이 되면은 근로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 만료.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정년이에요. 정년이 도래되면은 계약관계는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해고입니다. 해고. 해고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가 아니에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 계약관계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를 시키는 것, 파기라는 것, 해지하는 것, 이걸 저희들이 해고라고 합니다. 그럼 해고는 내가 억울하잖아요.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사용자가 이 해고를 할 정당한 이유를 입증을 해야 돼요. 정당한 이유를. 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부당해고가 돼요. 부당해고. 네,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원래 계약갱신에 대한 거부는 이게 해고가 아니죠. 해고가 아니니까 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해고야. 근데 해고라고 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야.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기간을 정한 계약인데 무기계약이 아닌데 정규직이 아닌데 과연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냐. 그거를 판례 법리에 따라서 설명하시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판례 법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크게 이제 작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어떤 케이스로 나올 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계약 기간을 정해둔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법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형식에 불과한 경우. 요거는 이제 사실은 기간제법이 나오기 전부터 쭉 나왔던 판례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였죠. 어떤 판례인가 하면은 이런 판례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법에 따르게 되면은 2년을 초과하면은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 근로자인 거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기간이 끝났으면은 그냥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요건 해고가 아니고 그냥 기간 만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간을 반복하는 겁니다. 1년 하고 나서 다시 계약을 연장하고 다시 만료를 시키고 다시 계약을 연장하고 쭉 계약을 이제 이어서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근로자가 이제 이거 유명한 어학당 사건이 있죠. 노조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 근로자를 사용자가 계약을 만료를 시켰어요. 당신하고의 계약은 이제 끝났으니까 요거는 계약 기간 만료로 당신과의 계약 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약을 종료를 시켰어요. 자, 근데 이 근로자 볼 때는, 아니, 지금까지 계약을 쭉 연장을 해놓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다른 강사들도 다 계약을 연장을 해놓고, 왜 이거 나만 갖고 이렇게 하는 거냐? 뭐라고 생각하셨는가 하면, 사실은 이 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을 정해둔 것은 실질이 아니고, 이 형식이다, 이게. 그냥, 이 퇴직금을 약간 아끼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의 법적인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에 불과한 기간을 정해둔 거다. 이 계약은 기간이 실질이 아닌 거다. 형식인 거다. 이걸 주장을 해요. 그걸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계약의 경우에는 이게 계약이 보니까 기간을 정해놨는데 계속 계약을 반복하고 있네? 이게 이상하다. 이게 뭘까? 이 기간 정해둔 것은 사실은 형식인 거구나. 이게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일을 시키려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간 정해놓고 계속 일을 시킬 요량으로 지금 계약을 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 기간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요. 근데 옛날에서는 이 형식이 얼마가 지나야지만 기간이 형식이 되는 거냐? 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면 이 근로자의 신분은 뭐가 될까요? 이 근로자의 신분은 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죠? 형식인 거니까. 이 근로자의 신분은 이게 무기계약으로 이제 그 당시에도 봤어요. 이게요. 무기계약. 이 계약 기간이 없는 겁니다. 기간 정해둔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이거는 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자인 거다. 그런 판례 법리가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기간제법을 만들어서 이 판례에 따르면은 도대체 그러면 몇 년을 초과해야지만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겁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아예 법을 만들어서 이제 계약 기간을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 법을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요 법리를 통해서 요 법리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정해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 기간이 끝난 것이 기간 만료가 아니고 사실은 형식에 불과한 거다. 이 경우에는 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를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때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되는 거다. 그 법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논쟁이 그럼 기간 정함의 형식성이라는 법리는 현재 기간제법이 나와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냐? 그 논쟁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2년을 초과하면은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정해둔 계약기간은 형식이 아닌 거 아닙니까? 실질로 계약을 정해둔 것이지, 기간제법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기간제법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그런 경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기간제법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정함의 형식성이라는 법리는 여전히 인정이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기간을 정해둔 것이 실제예요. 이게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계약기간을 정한 겁니다. 계약기간 정한 게 실질이에요. 실질. 진짜 요 기간 동안만 일을 시키려고 계약기간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부당해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예요. 갱신기대권의 법리입니다. 갱신기대권. 이런 거죠. 실제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으면 이제 그만두세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요거는 당연 종료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요, 어떤 내용 조항을 두고 있냐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두고 있어요. 이제 갱신에 대한 조항,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에 이 근로자를 심사를 해서 업무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갱신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1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다시 심사해서 다시 갱신될 수 있겠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죠? 그게 갱신기대권이에요. 혹은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 지표를 정관하죠. 그죠? 각종 근로계약의 내용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절차의 설정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설사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여러 징표들을 고려해 봤을 경우에 내가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이거 갱신 심사에서 갱신될 수 있겠네. 그런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뭐가 인정이 되는가 하면 갱신 기대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인정이 돼요.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대를 충족을 시켜야겠죠. 그죠? 그런데 갱신 기대권을 침해를 했어요. 계약을 이제 심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뭐가 될까요? 갱신 기대권에 대해서 이걸 침해한 사용자 행위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이런 법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무조건 갱신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겠죠, 그죠? 갱신을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 정당한 이유를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으면은 그건 부당해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당신은 계약직이니까 계약을 이제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되는 거다. 그 법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갱신기대권이 뭔지 의의를 적어주시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과연 뭐냐? 뭐 규정이 있다든지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이런 요건을 종합 고려해서 갱신기대권을 판단하고 있다. 요걸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갱신기대권을 이제 침해하게 되면 그건 부당해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되는 거다. 그러면 갱신을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뭐가 있는 거냐? 어떤 경우가 합리적일까요? 이 갱신기대에 대해서 갱신하지 않고 이제 계약 갱신을 거부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럼 해고가 되는 거죠. 그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통 사유를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절차를 볼 겁니다.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따져가지고 그게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때는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가 되는 거다. 이 논리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갱신 기대권은 지금도 인정되는 겁니까? 이거예요. 기간제법이 시행된 게 2007년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도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례는 갱신기대권이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간직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설사 기간제법이 시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갱신기대권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1년 하고 나서 계약이 끝나고 다시 1년 하고 계약이 끝나고 다시 1년 계약 갱신하고 갱신기대권이 자꾸 인정되게 되면은 우리 기간제법에 따르면은 2년을 초과하면은 무기약이 되는 건데 사실은 무기계약을 용인하고 있는 그런 법리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자, 하지만 원래 법원의 시각은 그래도 이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거니까 지위 보장을 위한 거니까 기간제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도 인정되고 있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갱신기대권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고령자 같은 경우도 원래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약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갱신은 다른 문제인 거니까 고령자 같은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 판례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적어주시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에 나온 판례가 뭐가 있는가 하면 계약 기간에 실질이 있는 경우에 또 하나의 법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환기대권이에요. 전환기대권. 요건 엄밀하게는 뭐 정규직으로의 갱신기대권 이렇게 표현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하겠다. 원래 갱신은 한 번 더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하는 거거든요. 1년 했으면은 한 번 더 1년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전환기대권은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정규직이 되는 그런 기대권이에요. 근로자가 한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심사에서 잘하시면은 이제 계약을 갱신하는 게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습니다. 이게 갱신 전환 기대권입니다. 그럼 이 근로자는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면은 정규직 되겠네. 이런 기대권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런 기대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부당해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그런 법리가 나와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갱신을 거부한 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 맥락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판례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길게 적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이런 전환 기대권도 최근에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시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 강의는 당연히 종료가 되는 거지만 기간 정함의 형식성이라고 하는 법리 그리고 갱신 기대권이라고 하는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갱신을 거부하게 되면 부당해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그런 판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 해설서를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1교시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교시 해설은 다른 내용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해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